안녕하세요. 이영세라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엄청 웃으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웃음소리가 많이 안 나와서 약간 당황했었는데요. 일단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화를 먼저 일단 오시마나 기사 영화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혹은 오시마나 기사 영화를 거의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세 가지 정도만 받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영화라서 이 논리 안에 따라가자면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없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꽤 전위적인 표현들이 등장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혹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해 있는 영화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없으시면 그냥 제 얘기를 할까요? 네, 오시마나 기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시마나 기사가 1932년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950년에 교토대학 법학부에 들어갔다라는 두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기적 사실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말한다면, 일단 1932년생이라는 거는 1945년에 중학생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1945년 중학생 정도 되는 이 세대들을 일본에서는 전중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전중세대들은 말하자면 전전 제국 일본에 있어서의 소국민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세대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국민으로서의 어떤 황민화의 교육을 받고, 즉 천황을 위해서 가미가제가 돼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대는 당연히 14살, 15살이니까 아직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은 직접 하지 않았으나 전쟁터에는 반드시 나가야 하고 천황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야말로 전후에 일본이 패전한 직후에 가장 심각한 어떤 인식론적인 위기를 맞이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바보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오시마 나기사의 이 전후 국가, 일본 국가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 원점에는 어떤 이런 이 체험이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교토대 법학부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교토대라는 곳은 일본의 두 제국대학, 하나는 도쿄대, 하나는 교토제국대학과 도쿄제국대학, 이 두 개의 라이벌인 학교가 있죠. 이 학교 중에서 특히 교토대의 경우에는 전전 일본에 있어서 이데올로그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일본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교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면, 전후가 되면 바로 교토대라는 곳이 가장 강렬한 어떤 반전, 가장 강렬한 전후 비판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시마 나기사가 바로 그곳 법학부에서 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동시에 오시마 나기사 스스로가 운동가였습니다. 1951년에 교토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천황의 교토대를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토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주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시마 나기사였고요. 물론 학생 오시마 나기사였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렇게 매우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오시마 나기사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즉 오시마 나기사에게 있어서 전후 국가라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비판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전후 국가는 오시마 나기사가 계속해서 자신이 비판하는 국가는 일본 국가라고 하지만, 이 좀 전에 보신 교사형에서는 결국 그 국가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근대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의외로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웃기고 재밌어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형제도나 국가 혹은 법에 대한 그런 비판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보고 있으면 계속 웃음이 나죠. 말도 안 되는 재현극이
거죠. 그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완전히 집단 창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시마다 기사가 1962년에 일본의 밤과 한계라는 영화를 쇼치쿠에서 찍었는데요. 그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쇼치쿠 누베바그라고 불리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있었던 오시마 나기사, 요시다 키주, 시노다 마사히로 등등을 일컫는 쇼치쿠 누베바그의 움직임, 몇 년 동안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1962년에 결국 그 쇼치쿠와 오시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오시마가 쇼치쿠로 나오게 되죠. 오시마가 쇼치쿠로 나와서 창조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오시마의 모든 작업은 이 창조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창조사 이제 일군의 시나리오 작가들, 배우들, 그리고 그 평론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작업을 이루어냈던 그런 어떤 그 장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공동 창작에 적합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 비전문 배우와 전문 배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떤 연기를 혹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건 아마 보안과장 역을 한 아다치 마사오가 아닐까 싶은데, 이 보안과장 역을 한 아다치 마사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 60년대 학생 영화라는 걸 처음으로 찍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와카마치 코지 나중에 오시마 나기사의 감각의 제국의 프로듀서를 하고 60년대 섹스 영화로 매우 유명했었던 와카마치 코지와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74년에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일본으로 강제 송환을 당하죠. 그리고 그 20년 후에 강제 송환 당한 이후에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를 찍게 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어려운 영화를 찍었던 감독이에요, 아다치 마사오가.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가장 육체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혹은 이 영화의 신부역으로 등장하는 건 타무라 다카시라고 그 오시마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시나리오, 소년 같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시나리오 작가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지금 그 조선인 여자 역할로 나오는 거는 오시마 나기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마 나기사 영화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어떤 집단 창작 속에서 만들어졌고, 각자 자신 스스로의 대사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단 창작의 이 활기가 매우 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안 그래도 이번 GP를 한번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교사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60년대 오시마의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의미가 교사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게 조선인이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제1조선인, 자이니치라고 불리우는 그 자이니치와 오시마의 60년대에 어떤 관계, 혹은 오시마가 왜 자이니치를 끊임없이 자신의 영화에 다뤘는가. 오시마는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영화에 자이니치의 표상을 들여와서 그리고 이 제1조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이 영화 내용에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지만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고요. 그 정확히 이 사건은 1958년에 코마츠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R이라고 불리는 자는 당시의 소년이었던 이진우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 매우 가난했던 제1조선인 청년이었죠. 그리고 근데 이 사건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 청년이 이 영화에 나오는 대로 두 건의 그 강간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강간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이 사건이 미수였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미수로 빠져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경찰서와 언론사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 범인이다. 이제부터 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 경찰과 언론사와 두뇌 게임을 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소년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 문학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신춘문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자신이 쓴 소설을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자신이 그 이후에 저지른 사건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제1조선인 문제가
그 일본 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었는데 이 소년의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했었고 그리고 이 소년의 어떤 이런 환경의 문제와 당시 제1조선의 운동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사형이 내려지는데 사형 철회 운동을 계속해서 벌입니다. 6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커다랬던 이 운동이 되죠. 그런데 보통 사형이 그렇게 쉽게 빨리 결정되질 않는데 이 소년의 경우에는 58년에 사건이 있고 나서 62년에 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사건이 있고 나서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사형은 일본의 그 사형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년의 구명운동이 엄청난 사회적인 이 동의를 얻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를 어서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62년에 사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그 문서가 있었는데 이 영화 안에 지금 조선인 그 여자로 나오는 그 오시마 나기사의 부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여자의 실제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박수남이란 모델인데요. 실제로 이 이진우라는 이 소년과 서간을 교환합니다. 이진우가 이제 감옥에 있을 동안에 이 박수남이라는 마찬가지로 제1조선의 운동가 이 여자 사이에 서간이 교환이 되고 이 서간이 책으로도 나옵니다. 그 사랑과 죽음과 재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바로 그 책에 기반해 있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를 오시마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시나리오 작가에게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맡겼어요. 처음에 나온 시나리오 제목이 어디에도 없는 언제도 아닌 언제에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 라는 제목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 첫 번째 그 초고 시나리오에서 지금 이 영화에 남아있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남아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회충 먹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맨 처음에 그 사건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건에서 이 영화에서 계속 이 영화 후반부에 이 이진우 R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을까를 계속 상상의 문제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진우에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말하고 있었던 건 정말로 가난한 그 어디에도 자신이 있을 장소가 없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 거는 제1조선인의 어떤 그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오시마 나기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앞의 시나리오는 다 버리고 회춘 장면 하나만 남겨두고 그리고 결국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재연극으로 만들게 되죠. 이 영화에서 그렇다면 왜 오시마는 그토록 제1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1조선인에 관한 일본 사회의 어떤 지식인 사회에서의 담론, 즉 억압받는 자들 혹은 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어떤 저항으로서의 영화 찍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당시의 어떤 제1운동가들, 특히 박수남 같은 실제하는 어떤 이 억압과 실제하는 어떤 이 불평부당함 맞서 싸우는 운동가들이 보기에 매우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에. 왜냐하면 이 영화 안에서도 오시마 나기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 대 민족의 논리로서는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논리라는 이야기를 설파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대에 왜 하필이면 오시마 나기사는 제1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과연 그들이 억압받는 자들이라서 중요했을까? 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1960년대 오시마 나기사에게 제1이 중요했던 것은 1960년대, 즉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1960년대 일본에 엄청난 고도 경제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곧 이어 세계 제2의 어떤 경제 부국이 되는 일본, 즉 전후일본이라는 이 국가가 자연화되는 어떤 그 와중에 이 자연화되는 국가 그 자체에 저항할 수 있는 거점이 제1조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시마 나기사는 본인이 제1조선인은 일본 국가 내의 이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물질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 오시마 나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을 이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63년에 오시마 나기사가 다큐멘터리를 한 편 찍습니다. 31분짜리 매우 짧은 TV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민방들이 등장하면서 그 NHK의 공영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우 새로운 어떤 이 방송 포맷들 혹은 어떤 텔레비전 실험들이 잠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잃어버린 황군, 잊혀진 황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황군이라고 하면 그 전전 일본, 제국 일본의 군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힘든 영화예요. 영화는 그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상위 군인들이 길거리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선을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팔다리가 모두 다 잘린 상위 군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 이들이 조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금 사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전후에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961년에 상위군인법 원호청이 등장하면서 상위군인법이 제정이 되고 연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1952년에 매우 빨리 상위군인들을 위한 혹은 그 전전의 군인가족 혹은 군인들을 위한 연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그 연금을 못 받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조선인입니다. 왜냐하면 1951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전후 일본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전전의 그 제국 일본 내의 어떤 국민들로서 존재했었던 조선인, 대만인 혹은 여타 중국인들의 국적이 일시에 박탈당하거든요. 이 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이었고 일본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만에 즉 1951년에 이들의 국적이 모두 다 박탈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일본이 벌인 이 전쟁, 대동아 전쟁 혹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전쟁에서 팔다리를 모두 잃었거나 했던 이 자들이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내에서 살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되면 일본의 사실 일본인 상위 군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금을 다 받아서 집에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거리에서 적선을 요구하는 건 조선인 바로 이 황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오시마 나기사는 잊혀진 황군이라는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마 나기사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발견해낸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 자명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국민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국민 바깥으로 탈각되어 버리는 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오시마 나기사의 그 제일조선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관심이 가장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교사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조사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재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인 가정을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재연을 하죠. 근데 재연을 하는데 다들 잘 못하죠. 다들 잘 못하니까 마치 연출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장이 좀 더 조선인처럼 해봐라고 계속하죠. 좀 더 조선인처럼 물어보세요. 좀 더 조선인은 그렇게 싸우지 않잖아. 좀 더 조선인처럼 해봐. 라고 할 때 그 처럼이라는 게 라시라는 조사인데 끊임없이 라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조선인처럼 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매우 본질적인 어떤 조선인과 일본인의 식별 불가능함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교육부장이 말하잖아요. 조선인이 뭐냐고 알이 물으니까 아직 알이 아림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흑인처럼 피부색이라도 다르면 알아먹기 쉬울 텐데 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끊임없이 곤혹스러워하죠. 사실 이 문제는 그 전전 일본의 어떤 일본과 조선의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개입돼 있었던 문제입니다. 즉 식별 불가능성, 눈으로 봤을 때 분간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만들어졌던 그 언설이 민도라는 언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에서도 꽤 많이 쓰였던 언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도가 낮아 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첫 시작이
바로 그 전전 일본, 제국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등장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차이가 식별 불가능화, 가시적인 차이가 불가능할 때 어떤 이 정도의 차이로서 이를 분간해내는 것, 그때 이제 이 철험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철험이라는 말은 정말 자의적이죠. 무엇과 무엇이 같다,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거 정말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요소가 개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절대 이 재연극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가 재연극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데 단 한 명이 이 재연극에 참여하고 있지 않죠. 검사만이 이 재연극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검사에게 판단을 요구하죠. 집행을 해도 될까요? 라고 계속해서 묻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나는 단지 집행을 지휘하는 자일 뿐이지 집행을 실천하는 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죠. 좀 전에 그 철험의 문제와 같이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 이 검사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즉 철험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즉 판단자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그 위치는 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매우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에 등장한 이 알이 맨 처음에 계속 그 상체를 벗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제복을 입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우회를 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돌아온 주정뱅이라는 영화를 이번에 이 회고전에 같이 마련되어 있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온 주정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돌아온 주정뱅이라는 영화랑 이 교사형이라는 영화는 같은 해 찍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정뱅이는 이 영화보다 더 웃긴 영화죠. 그 영화에서 간략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세 명의 굉장히 멍청한 일본 대학생이 3명이 어느 날 해변가에서 놀러를 가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수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와봤더니 자기네들 옷이 없어요. 이들의 옷을 그때 한국에서 밀항해온 한국의 어떤 고등학생, 그리고 또 한 명은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 밀항해온 한국의 군인이 이들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금 이 대학생들, 일본인 대학생들은 이 한국인들이 남겨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즉 한국 군복과 한국의 교복, 그리고 계속해서 쫓겨요. 계속해서 쫓겨서 결국에는 베트남전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한국인으로 오인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영화가 끝나요. 끝나고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시부야에서 오시마 나기사와 기타 등등의 스태프들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일본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물론 이 행인들은 행인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시마 나기사의 스태프들인데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오시마 나기사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조선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있고 다시 영화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영화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들이 맨 첫 장면보다 쫓기는 장면으로 다시 반복되는 영화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온 주정뱅이에서 좀 전에 철험 혹은 식별 불가능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주정뱅이에서 일본인이 한국인이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하죠. 옷만 갈아입으면 일본인이 한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옷만 갈아입으면 다시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죠. 즉 옷 바꿔 입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온 주정뱅이에서 가장 이들이 쫓기는 일본인 대학생들이, 오해에 의해서 쫓기는 일본인 대학생들이 가장 편한 순간들은 이들이 목욕탕에 갔을 때예요. 목욕탕에서 옷을 모두 벗었을 때가 유일하게 편한 순간입니다. 즉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을 때.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알이 계속해서 상반신을 벗고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가 한편으로는 그에게 조선인이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안에서도 대사에서도 교육부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를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질문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장이 그러죠. 계속해서 조선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화딱지가 나서 아니 너는 조선인 나는 일본인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본인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그저 동어 반복입니다. 너는 일본인이고 너는 조선인이고 나는 일본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이덴티티의 무근거성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의 무근거성을 동시에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 어떤 벌거벗은 몸, 상체를 벗은 몸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오시마 나기사가 법학을 전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시마 나기사 영화를 혹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오시마 나기사 1월에 죽었죠. 1월에 죽으면서 오시마 나기사에 대한 이제 수많은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재조명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그런데 사실은 오시마 작업 자체가 마지막 작업이 고하토였죠. 97년인가요, 고하토가? 예. 그 이후로 이제 오시마 뇌졸중에 걸려서 가까스로 찍었던 영화, 거의 유작처럼 찍었던 영화 고하토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오시마의 작업이 없었죠. 그리고 고하토까지 가기에도 이미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찍었던 영화 고하토고 그런 식으로 작업들이 계속 없었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건 일본 학계 혹은 비평계에서 오시마에 대한 재조명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대신에 말하자면 쇼치쿠 누베바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재조명됐던 건 요시다 키주의 경우였었습니다. 왜 오시마의 영화는 지금 보면 이렇게 놀라운 영화를 찍었는데 이렇게 선연하게 정치적인 영화를 찍었는데 왜 90년대 이후에 그토록 일본 내에서의 조명은 그토록 약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한편으로 일본 비평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발휘했던 사람이 하스미 시게이코라는 비평가가 요시다 키주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시마 나기사가 70년대 중후반 이후 오시마 나기사는 그 이전에 오시마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퀴즈쇼에 계속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아침까지 토론 쇼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터테이너였던 거예요. 그리고 맨날 너무너무 이상한 복장을 하고서 아줌마들 상대의 아침 프로에 나와서 아줌마들 상대에 마치 엄앵란 신성일 선생님처럼 아줌마들 상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오시마였던 겁니다. 10년 내내. 그러니까 이 오시마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비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지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시마 영화를 60년대 오시마 영화를 새삼 보면 오시마 영화가 너무나도 논리적이라서 어떤 영화적인 비약, 특히 영화 매니아들, 영화 강들, 영화 시네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화적 비약의 순간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점도 일본의 영화 비평에 대해서 오시마를 다시금 재조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화적인 비약, 의도치 않은 어떤 시네필적인 감각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은 사실은 오시마는 영화를 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마 영화에서 가장 큰 주제는 사실은 법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법학을 전공했던.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시마에게 제일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국가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조선인이 왜 일본 국가 내에서 문제가 되느냐,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951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일본 내에 있는 60만, 여기 등장하는 60만 제일조선인의 국적은 일단 박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일본 내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때 같은 52년에 똑같은 외무부에서 법이 아닌 조치라는 이름으로, 조치라고 하면 법이 아니죠. 임시적인 어떤 조치입니다. 조치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거류 자격을 확정지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1조선인이라는 건 일단 법적으로 일본 내에서 전후 국가 일본 내에서 법적으로는 무국적, 즉 일본 국적이 아닌 자들이고 동시에 조치로 인해서 일본 내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그들은 일본 내부에 있지만 일본 국가 내부에 있지만 동시에 일본 국가 내부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법의 논리를 그 국가 법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내준 어떤 존재로서의 제일이라는 문제가 여기 개입을 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시마가 제일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이 법의 위상이라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맨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알과 검사 사이에 어떤 논리 대결이 벌어지죠. 그래서 알이 결국에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알이 결국 나가지 못하고 알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전에 알이 질문했던 거는 대체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가 당신이냐? 전체가 아니다. 나는 일부분이다. 그럼 전체가 어딨냐? 라는 질문을 계속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알이 다시 들어오니까 이 검사가 국가는 너의 안에 있다. 너의 내부에 있다. 라는 말을 하죠. 즉, 이 국가를 둘러싼 어떤 위상의 문제가 사실은 이 제일이라는 법적 위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게 이 교사형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서 계속 일본 전후 일본 국가라는 말도 쓰고 그냥 국가라는 말도 써서 약간의 그 어떤 혼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지금 검사는 매우 명명백백하게 천황입니다. 천황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천황은 사실 일본에서 이 상징천황, 현재 일본에서는 상징천황이죠. 그리고 전전 일본에서는 실제로 군통수권자였었죠. 여기는 두 가지, 제가 이 검사가 계속해서 보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는 자,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천황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전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말은 일시동인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천황의 어떤 천황의 시선 하에서 모두가 같은 자들, 즉 보는 자의 천황의 시선 하에서 모두가 같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천황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즉 어떤 시선, 보는 자, 시선의 주체로서의 천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황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일본의 가장 유명한 어떤 무책임의 구조라고 말해줬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죠. 바로 어떤 그 천황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검사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천황을 상징하는 검사, 즉 그 전체가 어떤 현재 일본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계속 전전 일본과 어떤 전범 문제 혹은 일본의 전쟁 책임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사형이라는 문제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형이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전쟁터에서의 사람을 죽인다라는 사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하죠. 매우 이렇게 방탕한 춘가를 부르는 연애를 하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전쟁 체험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순간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악이죠. 여기서도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악입니까? 당연히 악이라고 말하죠. 어떤 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사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악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닌 순간 혹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정당한 순간이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하나는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 그렇다면 왜 정당한가? 국가가 시키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국가에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당연히 상대 병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오시마 나기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근대 국가의 논리라고 했을 때 근대 국가의 논리 속에 스며져 있는 건 당연히 징병제의 논리일 것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 이 국가, 즉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 나의 가족, 나의 목숨이 이꼬르 국가가 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 당연한 국민의 어떤 의무. 그 나가서 싸우는 것은 자기가 죽을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방을 죽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살해의 가능성, 살인의 가능성. 이라는 그 징병제의 문제와 그리고 전전일보는 당연히 징병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 즉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어떤 타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로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과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극명한 국가폭력의 문제인데 이 가장 극명한 국가폭력의 문제는 동시에 근대국가 내에 있는 결코 근대국가를 벗어날 수 없다면 결코 지어지지 않는 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너의 안에 국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유죄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즉 법 바깥이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R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시에 R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즉 국가의 이 전쟁의 논리와 그 징병제의 논리와 사형의 논리가 같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R이 사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안에서 그 오시마 나기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한 어떤 이 살해의 가능성, 국가 안에 있는 존재들 인 경우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물론 가정이고 전제죠. 실제로 여기서 나오듯이 60만을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상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국가의 로직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무한한 살해 가능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조사의 영화라고 이 영화는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맨 처음 말씀드린 처럼이라는 거라면 또 하나는 뭐뭐도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한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하나의 조사가 또라는 조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도죠. 뭐라는 조사입니다. 도. 당신도라는 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죠.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도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에는 이 집행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스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 무한한 살해 가능성, 국가하고 인가 있는 한 무한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살해 가능성의 문제가 결국 관객석을 향해서 넓혀지게 되는 거죠. 무한히 확장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영화 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교사형에 대한 저의 간략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오시마 나기사 영화 전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이 영화 안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일본 춘가고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상상에서의 그 여성을 성폭력하는 장면을 이제 영화에서는 또 그게 또 현실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또 다시 이제 실제로 실현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런 영화가 일본에서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비판의 타겟이 되었는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영화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중간에 노래를 학생들이 반미 시위하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노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를 치른 그 학생들이
중에서 그 게이샤 노래인가요? 아니면 춘자의 노래인지. 그게 그 사실은 위안부 노래입니다. 위안부들이 그 전전에 불렀던 아, 노래입니다. 그래요? 네, 조선이 위안부나 이런. 그렇구나. 그러면 그 노래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예. 그 장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차지하는 그 영화에서의 역할, 기능 이게 중요하지만 한 번 그냥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그 설명을. 저 일본 춘가고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영화인데요. 그 사실은 그 영화 자체가 구조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오시마 영화가 워낙에 액츄얼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일본 춘가가 1967년 영화잖아요. 그러면 67년과 66년의 상황에 너무나도 밀착돼 있어서 그 왜 우리가 10년 지난 다음에 영화를 봐도 잘 이해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순간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는 영화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식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 춘가고는 제목 그대로 춘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인데 거기는 세 개의 노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는 그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베트남전. 네, 그 대학생들이 부르는 포크송. 베트남전 반전 포크송. 이거든요.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포크송들을 따라 부르는 거죠. 그 대학생들이 부르는 반전 포크송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등학생들이 부르는 춘가가 있는데 이 춘가를 가르쳐 준 거는 그 선생님, 이 고등학생들의 선생님, 이 춘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세대가 누구냐 하면요. 이 선생님의 세대가 1950년 안보투쟁 세대입니다. 즉, 1950년 안보투쟁 세대가 이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나 1950년 안보투쟁 세대는 이미 1967년에 좌절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좌절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 즉 현재의 대학생 세대들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전 포크송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미국의 포크송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전전 일본의 어떤 피해자였던 위안부들이 불렀던 춘가가 남아있는 거죠. 즉 이 전전 일본의 위안부들이 불렀던 춘가, 그것도 50년 안보투쟁에서 실패한 자신들의 선생이 가르쳐줬던 이 춘가를 부름으로써 전후 일본에서 67년 일본에서 소위 반전 데모를 한다라는 이 역사의식 없는 대학생들, 전후 일본을 이미 자연화시켜버린 이 대학생들을 비판하는 거죠. 노래로서. 그게 일본 춘가의 어떤 노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페미니스트 얘기는 오시마 나기사 영화를 당연히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저라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시에 60년대 일본의 그 선생님도 잘 아시리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60년대 일본의 그 어떤 저항의 거점들이 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그 오시마 나기사는 오시마 나기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키웠고 누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극구 주장을 하는데 그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이 여자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조금 별도로 떼어서 그 일본 페미니즘의 문제 속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오시마 나기사 영화를 감각의 제국을 예전에 본 적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영화인데요. 그 두 영화의 어떤 주제랄까 소재랄 게 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이고 약간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감각의 제국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좀 탐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어떤 원인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게 거기서 왜 감각의 제국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 감각의 제국 아마도 한국에서 오시마 나기사라고 하면 일단 감각의 제국일 겁니다. 그 90년대 제가 90년 초반 학번인데 그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여전히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대학에서 상영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감각의 제국이었고 정말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였던 영화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보고 났더니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한국에서 이 감각의 제국을 통해서 오시마나 기사가 알려졌기 때문에 오시마나 기사에 대한 현재까지도 잠정적으로 있는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해까지도 끌어안아서 정부 오시마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그 질문 주신 첫 번째 간단한 질문부터 왜 감각의 제국인가부터 감각의 제국은 사실은 그 영어 제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영화의 그 원제는 아이노 코리다가 이 영화의 일본어 원제입니다. 물론 영어 제목으로는 다 그대로 감각의 제국이지요. 그리고 아마 이 영어 제목을 정했을 때는 그 전에 왜 달라졌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좀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오시마의 60년대는 정말로 격렬한 어떤 정치 투쟁의 시간들이었던 게 사실이었고, 70년대가 넘어서면서 70년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편의 영화를 찍습니다. 의식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이 의식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구만주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만주국 출신의 어떤 희귀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양. 한국 인양이라고 하면 전전 일본의 일본인들이 만주나 조선이나 이런 외지, 소위 말한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건 이제 인양이라고 하는데, 이 인양자 중에 한 소년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고향은 섬인데, 이 섬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의 조부죠. 자신의 조부인데, 이 조부는 말 그대로 엄청난 독재자이고 자신의 피를 넓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근친상간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구만주국 패전이 되면서 구만주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본인 소년이 악정고투 끝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이 악정고투 끝에 일본으로 돌아와 바로 이 지방, 이 닫혀진 이 섬은 말 그대로 그냥 일본인 겁니다. 일본 천황의 어떤 그 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즉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시마가 끊임없이 60년대의 제1조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전전과 전후 일본의 연속성, 그리고 전전을 통해서 전후 일본, 자연화되는 전후 일본을 저항하고자 하는 기점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72년에 또 한 편의 중요한 영화를 찍습니다. 1972년에 찍는 영화의 배경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도쿄 양쪽에 있는 어떤 남매 이야기를 찍는데, 왜 오키나와를 찍는 게 중요했는가라고 하면 1972년에 오키나와가 미국 땅에서 일본 땅으로 반환이 되거든요. 즉 그러면서 현재 일본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오키나와 반환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고요, 당시에. 그런데 오키나와 반환 운동은 단지 본래 일본 땅이었던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키나와는 한국보다 먼저 식민지가 됐었던, 조선보다 먼저 식민지가 됐었던 땅이죠.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제1조선인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위계질서가 있어서 오키나와인이 조선인보다 항상 조금 더 위였죠. 근데 그런 어떤 오키나와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오키나와를 전후에 미국에 떼어주면서, 그래서 오키나와는 미국의 어떤 미군의 어떤 군사기지, 즉 여기 동아시아의 어떤 미국의 무력의 어떤 군사기지화 되면서 일본은 평화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떼어놨던 오키나와를 1972년에 돌려받는 순간에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의 제국 같은 경우에는 74년 영화죠. 그러고 나서 찍는 게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감각의 제국은 일단 영화만으로 보자면 그 이전에 어떤 이런 격렬했던 정치적 지점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배경은 전전 일본이죠. 그 전전 일본에서 마지막 1930년대 말에 곧 있으면 이제 중일 전쟁과 그리고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의 어떤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전전 일본이라는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영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영화들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이 노골적인 정치성은 매우 약하죠. 그 영화는 정말 남자 여자 둘만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영화의 가장 큰 정치적인 의미는 법정 투쟁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시마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 영화를 법정 투쟁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섹스 영화로 가장 유명했던 와카마츠 코즈를 끌어들여서 실제로 성기가 드러나게 영화를 찍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기가 드러나게 영화를 찍는다는 거 말 그대로 외설제에 난 적용받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시마는 그 영화 안에서 어떤 논란을 끌어낸과 동시에 이 영화를 자기가 세상에 내놨을 때 이거를 일본 국가 내의 법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정 투쟁까지를 다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오시마의 마지막 정치 투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영화가 한편으로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오시마 당시에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일본의 엄청난 일본 영화 산업의 몰락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오시마가 창조사를 통해서 그 영화를 계속 찍었는데 영화를 계속 찍을 수 있었던 교사형 같은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 일본에 ATG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혹시 ATG 영화 컬렉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트 시네마라 그러면 다 ATG가 일본 아트 시네마 길드인가 아트 시어터 길드의 준말이 ATG인데 거기서 그 1,000만 엔 가지고 영화를 찍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1,000만 엔 가지고 즉 1억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는 건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오시마가 그걸 받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형이 왜 이런 영화가 됐냐면 사실 1,000만 엔 가지고 찍어서 이런 식의 영화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실험을 한 거죠. 매우 닫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같이 공동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데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런 작업들도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 상황이 열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이제 영화 문화 자체가 바뀌고 곧 이제 아니메의 시간이 오고 있는 바로 그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시마 스스로가 자본을 외국에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의 제국은 프랑스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프랑스 자본이 계속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어떤 문화의 바뀜, 정치의 바뀜, 그리고 본격적인 서브컬처의 등장, 그리고 물론 전후일본도 전후일본 사회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1970년대. 그런 모든 것들과 동시에 자본조차도 그 프랑스 자본을 받게 되는, 즉 국제적인 아트 시네마 감독이 돼버리는 거죠. 일본 내에서의 투쟁하는 정치 감독이 아니라 어떤 그런 위상의 변화도 함께 작용을 했을 터이고 바로 그 위상의 변화를 잘 알려주는 게 영화 제목인 감각의 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노 코리다. 사랑의 콜이다. 일본어의 네. 원제를 네. 설명을 아까 하셨었나요? 사랑의 콜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 콜이다. 예, 이름. 예. 예. 그 주인공인가요? 예. 그러면 그 감각의 제국이라는 이름은 순전히 어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그런 이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일단은 서구의 시각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오시마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 오시마한테는 그러니까 영화제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칸느 영화제나 왜냐하면 칸느 영화제가 당시 오시마에게 중요했었던 거는 많은 아마 감독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내 안에서 자본을 끌어들이기 힘들 때 국제적인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단지 서구적인 어떤 시각에 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한편 혹은 말하는 위에 그 자신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의 서구에서의 그 시선들을 어떻게 받아안는가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70년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TV 쇼 프로 같은 거 출연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화제에서 위상 같은 것 때문에 감각의 제국도 외국 자본 그렇게 찍고 그랬는데 그럼 그 감각의 제국 이후에 제가 알기로 열정의 제국인가 맞지? 그 네.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가 네. 감독상인가 뭘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작품이 갑자기 확 끊기잖아요. 고아토 네. 전까지. 예. 그건 이제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쇼프로 같은 거 출연했는 거는 예. 이렇게 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일종의 뭐 퍼포먼스 이런 건지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그런 것좀 그 일단 그 열정의 제국은 어떤 의미에서 열정의 제국이 그 배경이 메이지거든요. 19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의 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오시마한테서는 근대 일본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의 제국 이후에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전장의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막스 몽아무르 두 편의 영화가 있죠. 프랑스에서 전부 다 찍은 두 번째 영화는 그 물론 속사정이 어땠는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영화를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해외에서 어떤 인지 속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현재도 그 이를테면 허샤오시엔이나 이런 감독들을 보면 끊임없이 악정고투하면서 영화를 찍잖아요. 그 아마 오시마도 일본 내의 어떤 영화 산업이 완전히 병모돼 버리고 그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는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영화 산업도 매우 많이 접수해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즉 일본 국내적인 기반이 거의 다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고아토처럼 그 어떤 거장에게 바치는 그 마지막 그 어떤 경애 같은 것, 그 매우 이렇게 유니크한 어떤 경애 등이 있기 전까지는 즉 상시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오시마라는 문제는 사실은 60년대나 혹은 70년대 오시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빼앗겨 모든 자들이 대체 왜? 라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의 그 요모타이 누이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비평을 하시는 영화학자인 분이 계시죠. 이분도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오시마가 항상 정월 즈음의 영화를 찍어서 항상 그 영화를 보고 오시마는 당시 자기에게 존 레논 고다르의 버금가는 이름이었는데 그 존 레논 고다르를 좋아하는 자기 친구들에게 오시마 영화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낙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오시마가 아침 프로의 아줌마들 상대로 그 이야기를 하거나 퀴즈쇼에 나와가지고 그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퀴즈쇼에 나오는 이 모습을 10년 동안 보면서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고다르가 어느 순간에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를 한 번이라도 그의 영화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이 갖는 상실감은 엄청났겠죠. 그리고 저의 그 대답은 일단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수수께끼는. 그런데 다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모타이 느코라는 평론가는 정말 이 문제를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체 왜 나는 뭐에 속은 걸까를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그 요모타 씨의 결론은 오시마는 그 스스로가 스펙타클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혹은 오시마는 그 스스로가 신화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즉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신화에 맞서 싸웠는데 일본 사회가 신화에 맞서 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린 그 순간에 그래 차라리 신화가 돼버리자. 우스꽝스러운 신화가 돼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일단 잠정적인 대답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교사연에 대한 질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 영화를 뭐 좀 졸면서 봐가지고 막 깊이는 없는데 국가 폭력을 다룬 그런 영화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R의 어떤 뭐 주체 각성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필연적으로 처형된다기보다는 그 R이 주체적인 어떤 자결이랄까
뭐 그런 거로 좀 봤거든요. 마지막 장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동적 요즘에 공격성 뭐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 마지막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좀 그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폭력의 두 가지 문제, 사형과 전쟁이라는 문제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일종의 저 나름대로 어떤 해석의 내러티브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실화가 일단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정말로 영특했던, 정말로 이렇게 거의 천재 소년에 가까웠던 이진우라는 소년이 남겼던 진술이 일단 있고요. 그 서간문에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썼던 초고 시나리오가 있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방점들이 이렇게 더 바뀌기도 하고 더 입혀지기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방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체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우의 서간문에서도 이진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여기서 이진우 손으로 쓴 글씨는 실제로 이진우의 그 편지 글씨인데, 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그 내러티브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해석의 방향은 이 모든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화 굉장히 오랜 어떤 의미에서 오랜 작업이고 여러 사람의 어떤 손이 거쳐간 작업 속에서 오시마 나기사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했을 때 이런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었고, 그리고 이진우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주체와 책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법 많이 나와서 사형제를 뭐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형제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이런 요즘에도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던져주는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살인이나 이런 저지른 것은 사람의 책임을 물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는 사유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사람한테 사형을 국가가 사형을 던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의 그런 어떤 취지의 영화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논리는 맨 처음에 사형수 이진우를 구하기 위한 논리였었습니다. 즉 일본의 문화인들과 지식인들과 자이니치 운동가들의 논리가 그 논리였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시마는 그 논리를 조금 더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폭력의 두 가지 문제로서 전쟁과 사형이라는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결국 근대국가의 논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각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시마의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당연히 생각하는 바가 오시마 영화를 해석하는 어떤 저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해석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베냐민이 사형에 대해서 말할 때 사형에는 법에 가장 부패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라고 한다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생사여탈권을 지닌 단 두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징병제 그리고 사형이라고 했을 때, 사형은 언제나 100% 사형당하는 자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어버리는 거죠. 즉 사형당하는 사람이 모두가 유죄일 수도 있죠. 모두가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결코 입증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죽어버리니까. 즉 생사여탈, 생사를 탈해버리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법이 결국에 목숨을 생사여탈권을 지는 바로 그 순간에 법이 가장 부패한 어떤 것이 감지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그 오시마가 왜 제일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신우의 문제를 가지고 왜 사형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저기까지 갔는가라고 말한다면 결국에는 근대국가의 논리, 바로 이 법의 논리가 그 자체 안에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쯤에서